베트남의 월급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 커피 한 잔 가격은 밥 한 끼와 비슷합니다. 길거리 식당의 점심 한 끼가 한국 돈으로 약 2,000에서 3,000원인데 카페 음료도 한 잔에 약 2,000에서 4,000원 정도 하죠. 현지 소득과 물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 대학생은 밥 한 끼보다 비싼 커피를 일주일에 서너 번 마십니다. 이제 젊은 층에게 소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일이 됐어요. 예쁜 공간과 유행하는 음료, SNS에 영향을 받는 세대. 오늘은 베트남의 도이머이 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198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베트남은 도이머이, 우리말로는 세신이라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국가가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던 경제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경제활동과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산당이 국가를 이끄는 정치 체제는 유지됐지만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이머이 이후 태어난 자녀들, 즉 1986년에서 1996년 출생자들이 이 변화의 중심입니다.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젊은 시절 마주했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급표로 받은 물자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안정적인 국영기관이나 국영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반면 자녀 세대가 마주한 질문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대학에 갈 것인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고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나 영어를 배울 것인가?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베트남을 만났어요. 외국계 공장과 민간기업, 휴대전화와 인터넷, 쇼핑몰과 해외 유학,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가 한꺼번에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성장한 세대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전쟁과 물자 부족을 겪은 부모에게 소비란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는 일이었다면 자녀에게 소비는 시간과 공간, 취향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 됐습니다. SNS에는 명품 가방과 유행하는 카페가 등장하고 브랜드는 취향과 성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언어가 됐죠. 사진이 잘 나오는 인테리어, 유행하는 메뉴, 눈에 띄는 로고도 소비의 대상이 됐습니다. 분명 과시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이머이 세대 전체를 저축하지 않은 세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0살의 한 커플은 결혼식보다 아파트 계약을 먼저 선택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 전에 공동 명의로 집을 샀고 집이 있으면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맨스보다 부동산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판단한 거죠. 결혼이 싫어서 미루는 것과 결혼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베트남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혼 응답자의 73%가 생활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한 노동자 중에서도 73%가 낮은 소득이 추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요. 2024년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0점대 출산율과는 아직 차이가 크지만 베트남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가 되기 전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전통적인 성 역할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남성의 안정된 직업과 경제력은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흔히 말하던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처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부부가 함께 대출받거나 양가 부모가 함께 돕기도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신랑 측에 기대하는 책임도 크게 달라집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해서 집 안까지 같은 속도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집안일만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에게 직장 생활과 가사, 육아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중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 세대는 과거 전쟁 상대였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을 보는 시선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세대차가 확인됩니다. 2014년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베트남의 18세에서 29세 사이 응답자에서 89%, 50세 이상에서는 64%였습니다. 25% 차이입니다. 전쟁의 상대였던 나라가 젊은 층에게는 유학과 기술, 문화와 무역의 상대가 된 겁니다. 한국의 이미지도 세대를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한국은 베트남전에 군대를 보낸 나라였고 도이머이 이후에는 대우와 현대, 삼성 같은 기업의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젊은 층에게 한국은 한국어 공부와 취업, K-팝과 드라마, 화장품과 여행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2019년 베트남 성인 917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한국 음식과 K-팝, 영화가 꼽혔고요. 그렇다고 한류와 병제협력이 전쟁의 기억을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부 피해 지역에는 한국군과 관련된 민간인 피해가 가족과 마을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적 호감과 일부 지역에 남은 전쟁의 기억은 서로 모순돼 하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이머이 세대는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시장과 기술에 익숙하고 자녀 세대보다 전쟁 이후의 가난과 빠른 성장 과정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죠. 앞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의사결정을 맡는 관리자가 되고 과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의 인구 황금기가 오래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2030년대 후반부터 점차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때가 되면 도이머이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모 돌봄과 자녀 교육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수 있어요. 베트남의 도이머이는 경제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 개혁 이후 태어난 세대가 베트남의 다음 3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